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녹색기술센터의 구지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온실가스 포집 저장 활용 촉진을 위한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로 오늘 많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온실가스 포집 저장 활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이제 CCUS 기술이나 이런 것들의 개발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온실가스 포집 저장 활용과 관련해서 외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방식으로 법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아시다시피 2015년 12월에 195개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도보다 낮게 제한하고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각국이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5년마다 이 목표를 제출하게 하는 진전 원칙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후 회복력 증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나 개도국에 대한 이전이 핵심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로 감축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통해서 2030년 BAU 대비 37%의 감축 계획을 확정하였는데 당초에는 국내 감축량이 기존의 25.7%였는데 이 부분을 3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감축량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내에서 감축해야 되는 감축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국외 감축을 통해서 38.300만 톤을 추가 감축하기로 하였는데 이 부분은 파리협정의 후속협상 동향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린 뉴딜이나 넷제로 선언과 같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나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 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 중에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수소나 탄소 자원화와 같은 에너지 분산형 에너지 확산이라는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10대 대표 과제에 그린 에너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오늘 H2 월드에서 논의하고 있는 수소나 탄소 자원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더했을 때 0이 되는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까지 유엔에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 전략은 국가가 저탄소 경제나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계획이고 2017년 대비해서 75%부터 40% 감축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대내적 환경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수소나 탄소 자원화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온실가스 포집이나 저장이나 활용 기술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교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소 포집, 활용, 저장은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포집해서 저장하거나 아니면 활용하는 것인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온실가스를 활용해서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탄소 포집 저장이라는 것은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지층이나 아니면 바다 같은 곳에 저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탄소 포집 활용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직접 활용하거나 아니면 화학 반응을 통해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이 캡처된 CO2가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실 수 있는데, 현재 탄소 저장 및 포집 및 저장이나 아니면 탄소 포집 및 활용은 사실 R&D 추진 단계이고, 아까 앞서 저희가 발표드린 것처럼 이제 한참 실증이나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여서 상용화가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온실가스 포집이나 저장 활용의 기술이라는 것은 발전 부문의 저탄소 전환을 통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점 때문에 사실 2016년에 탄소 자원화 발전 전략이나 탄소 자원화 국가 전략 프로젝트 실증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기술 확보 로드맵을 통해서 10대 기후기술 중 하나로 CCS를 선정해서 R&D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서는 CCUS의 감축 목표량을 10.3만 톤으로 설정을 해서 우리가 CCUS를 활용해서 이 부분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12월에 제출될 국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내 목표 경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생에너지나 수소나 이런 부분을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CCUS 기술을 적용해서 이런 목표 경로를 달성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아래의 표에서도 보시면 그 LEDS 검토안에서 전환 부문의 감축 수단 중에 CO2 포집 저장 활용의 감축 효과가 매우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로 CCS나 CCUS의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을 전환 추진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 이제 표에 보시면 이 CCUS 부분이 감축 효과는 매우 크지만 지금은 아직 기술이 미성숙된 단계이고, 또한 감축에 대한 비용이 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CCUS와 관련된 법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어떤 동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법적으로 살펴보면 1972년에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해양 투기를 허용을 하되 특정 물질은 해양 투기를 하지 못하게끔 금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1996년에 런던 의정서라는 게 채택이 돼서 여기서는 격리 목적으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해양에 배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투기를 고려할 수 있는 사유로 첫 번째로 해저 지질 구조 내에 처리하는 경우, 그리고 압도적으로 그 물질이 이산화탄소로 구성되는 경우, 그리고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에 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양의 투기를 그냥 마음대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 환경적으로 효과가 큰 처리 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양 투기 외에 환경 친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해양에 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국제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 CCS와 관련해서 상당히 먼저 이제 법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한 대표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환경적으로 안전한 CO2 지중 저장에 대한 지침이라는 것을 채택해서 CCS를 규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CO2의 포집과 저장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포집된 CO2를 수송하거나 하는 부분은 회원국별로 이제 자국의 어떤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표를 아래에 보시면 먼저 이제 2장에서 저장 부지 선정 및 탐사 허가에 대한 부분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저장 허가와 관련된 부분을 규율하고 있고, 그리고 4장에서는 이런 CO2 스트림을 허용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 그리고 폐쇄를 하거나 폐쇄 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라는 그런 부분처럼 이 CCS와 관련해서 운영을 하거나 폐쇄 후에 어떻게 관리할지를 4장에서 이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수송 네트워크나 저장 부지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언제 발효되는지, 회원국은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지침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회원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연합 CCS 지침을 국내법으로 이행을 하고 있고 상당 부분 이행이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국가 중에 독일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이제 CO2 포집 수송 및 연구 저장을 위한 기술의 실종 및 응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별도로 제정을 했고, 이 CO2 연구 저장의 실증에 관한 법 제정과 기존 법령들 중에 뭐 환경 영향을 평가한다던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제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표에서는 이 독일에서 CO2 연구 저장의 실증에 관한 법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조금 나열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CO2 저장을 위한 주입 시에 지하수 보호와 관련된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육상 같은 곳에 그 CO2를 저장할 경우에는 식수안전법에 근거해서 이 지하수에 대한 수질 보호를 위한 부분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지중 주입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해서 주입 물질의 종류나 아니면 위험도에 따라서 6가지 단계의 관정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CO2 저장의 경우에는 이제 6급 관정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CO2와 관련된 이제 물이 존재할 경우에 부식이나 아니면 프로젝트에서 예상되는 분사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율을 별도로 하고 있고, 환경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운영을 해서 이 CO2 저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하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CCS와 관련해서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적인 성격을 가진 법률들을 많이 마련을 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촉진과 관련된 여러 법과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한테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탄소 포집 연구 및 실증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화석 에너지 연구 개발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석탄 및 천연가스 기술을 포함한 탄소 포집 기술이나 아니면 미국 내에 이제 지중 저장이 가능한 용량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유지 관리를 포함한 탄소 저장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CO2 및 기타 온실가스의 잠재적 변화를 평가하거나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실증 프로그램들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탄소 포집 및 저장 활용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를 통해서 소요 비용과 이윤 간의 비용을 보전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방세법 45Q절에 보면 탄소 산화물의 고정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하고 있는데, 여기서 탄소 산화물은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와 아산화탄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018년 법이 발효되기 전에 설치된 시설에서 포집해서 안전한 지질적 저장소에 처분하고 3차 주입제로 사용하지 않는 CO2의 미터통당 20달러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격시설에서 포집해서 석유 및 천연가스 회수 프로젝트에서 3차 주입제로 사용하고 안전한 저장소에 처분하는 CO2의 미터통당 10달러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이 연도에 따라서 점차 공제되는 금액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초당파적 예산법을 통해서 연방세법이 개정이 됐는데, 원래는 CO2 연 발생량이 7,500만 톤 이상이어야만 세액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의 경우에 만약에 프로젝트 가동 이후에 이 연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금 조달에 상당한 제약 조건으로 작용이 되었는데, 발전소의 경우에는 프로젝트당 0.500만 톤, 그리고 다른 산업군 또는 직접 공기 포집의 경우에는 0.1백만 톤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8년 법 발효 시점 또는 이후에 작동한 설비에서 포집한 경우에는 이 10달러에서 35달러로 인상을 했고, 지중 저장의 경우에도 미터톤당 20달러에서 50달러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에도 적용을 확대했다는 점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해상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해양 지중 저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 의정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법률을 제정을 했는데, 이 법률에 따르면 이런 이산화탄소 가스를 해저에 폐기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폐기를 함에 있어서 환경 대신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환경 대신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기준에 적합한지, 그리고 해양 환경에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지, 그리고 이 외에 적절한 처분 방식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적합한 경우에만 이런 이산화탄소를 해저에 폐기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외에도 상당히 CCS나 CCUS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법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법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 및 고려 요소를 살펴보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활용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발전 부문이나 산업 부분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점차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기술 도입이나 상용화 관련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법 제도적인 정비가 필수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CCUS 같은 경우에는 시장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법 제도적인 근거가 미비해서 기술 도입이나 이제 투자에 기업들이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간 부분의 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기존 법체계 내에서 이 온실가스 포집 저장 활용이 규율상의 한계를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이산화탄소 스트림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볼지, 폐기물로 볼지, 뭐 오염물질로 볼지, 그렇다면 만약에 이 이산화탄소를 저장을 하고 활용을 할 때 이 이산화탄소가 기존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나 기존의 법령에 어떤 상충관계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의 정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포집 저장 활용 촉진법안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령을 정비할 때 다양한 요소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안을 만들 때 이 온실가스 포집 저장과 온실가스 활용 촉진에 관한 부분이 각각 규제와 촉진이라는 두 가지 좀 상충되는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동시에 하나의 법률에 고려를 해서 넣을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포집 저장 활용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나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규제와 지능 간의 적절한 조율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최근에 이제 제정이 되었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촉진의 측면과 안전관리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온실가스 포집 저장 활용과 관련해서는 CO2 회수나 포집된 CO2를 압축하거나 수송하거나 그리고 저장을 하는 전 주기에서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집 시설이나 수송 시설이나 저장 시설에 대한 허가를 하거나 상시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CO2의 수송이나 주입이나 저장 과정에서 누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성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나 실증 같은 추진이 상당히 필요하고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탄소 활용 제품의 인증이나 이제 활용을 확대함에 있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인증과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이산화탄소 외에 이제 메탄과 같은 다른 온실가스의 특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법률로 마련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해양 폐기물 관리법에서 이산화탄소를 해양에 지중 저장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밑에 보시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산화탄소를 이제 해양 지중 저장을 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질 특성을 고려해서 이산화탄소를 어떤 곳에 저장을 할지 적합한 저장 후보지를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7년 탄소 자원화 촉진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서 임기 만료로 이제 폐기된 바 있는데 이 법에서는 탄소 포집 및 저장이 아니라 탄소 자원화와 관련된 탄소 활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규율을 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탄소 자원화 기술 개발을 촉진하거나 아니면 제품의 활용을 촉진하거나 세제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저장, 포집, 활용과 관련된 촉진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관련 유사 법령들이 어떤 식으로 마련이 되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이런 다양한 기술 분야와 관련해서 연구 개발을 촉진하거나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상당 부분 많이 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술 개발 촉진의 과거 유사 법령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 포집 저장 활용과 관련된 촉진법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할지를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렇게 지금 제시되어 있는 세 개의 법률은 유사 법률의 이제 대표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온실가스 포집 저장 활용 촉진법의 기본 체계로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연구센터와 진흥원을 설립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다양한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기본 체계를 마련해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아까 소개드린 그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CO2의 포집이나 활용에 대한 어떤 세액 공제나 보조금과 같은 상당한 제도들을 활용해서 이 기술을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